안녕하세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솔루션 아키텍트 김민형입니다. 오늘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작년 말에 새롭게 선보인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통해 네이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 여러분들께서 어떤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이번 1편에서는 이론적인 내용들에 대해 한번 쭉 훑어볼 거고요. 다음에 진행될 2편에서는 실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실습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 대해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빅데이터에 대해 잠깐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라 함은 흔히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지능화되는 사회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을 연결해주고 지능화시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의 1등 공신은 빅데이터와 AI 기술이라고 감히 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최근 생성된 데이터의 양만 살펴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스태티스티카 자료 조사에 따르자면 최근 몇 년 동안은 3년 단위로 전 세계적으로 생성되고 소비되는 데이터의 양이 2배 이상씩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5년에는 약 181제타바이트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는요, 빅데이터 시대에 들어서면서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데이터를 가공하고 가공된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데이터가 갖는 힘이 굉장히 커지면서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열기가 수년간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빅데이터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치를 늘린다든지 매출을 증가시키는, 즉,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까 좀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얻고 싶은 가치를 정의를 하고 그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액션이 무엇이며 그 액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이트가 무엇이 있을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무엇이며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때 빅데이터 시스템이 가장 밑단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기술들의 집합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빅데이터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선진국과 빅데이터 기술 차이가 어느 정도 벌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미국을 100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약 83.4점 정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간으로만 따지면 약 1.9년, 즉 2년 정도의 차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근접 국가인 일본, 중국에 비해서도 기술 수준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자료를 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 빅데이터 기술 발전이 더딘 이유가 대체 뭘까 관련 자료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국내 기업과 기관들이 응답한 빅데이터 도입의 소극적인 그 원인을 살펴보자면 전문 인력 부재, 관련 데이터 부재, 작은 기업 규모, 알맞은 빅데이터 제품이 없음 등등이 있었습니다.
즉, 전반적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여건이 마땅치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빅데이터 시스템을 사용할 여건이 마땅치 않을 때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사용하시면 많은 허들을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기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없거나 회사 규모가 작아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다든지 아니면 알맞은 도구를 찾기가 어려우신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저희 데이터 박스가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각종 복잡한 IT 도구들을 한 번에 설치해드리는 관리형 인프라를 제공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는 고객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부터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실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고요.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고객 데이터를 연계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전문 파트너사를 통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가지고 실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는 상품 기획, 브랜드 관리, 마케팅 등에 직접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서 제공된 쇼핑 데이터, 검색어 트렌드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의 특성과 관심사들을 이제 파악을 하시면 이를 통해서 고객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요구사항을 반영한 상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정 집단의 트렌드를 파악하여 세그먼트 마케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 검색어 분석을 통해 서비스 브랜드 평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다던가 AI 기반 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류 모형을 제작하고 서비스 효율화를 발굴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평소에는 이용하실 수 없었던 저희 네이버 데이터를 여러분들께서 직접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럼 네이버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 장점은 어떤 게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서는 네이버의 실제 사용자 로우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데이터는 그냥 웹에서 크롤링을 해서 가져와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좀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처럼 기존 데이터 수집 방법과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제공 데이터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 기존 데이터 수집 방법의 경우 우선 로우 데이터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양한 루트를 통해 데이터를 구하신다라고 할지라도 로우 데이터가 아닌 샘플링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했을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또 크롤링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케이스도 있을 텐데요. 크롤링 데이터는 그 데이터를 생산한 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버즈 분석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많이 보시는 데이터 수치로 PV나 UV가 있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는 소비자 전체 데이터가 아닌 이미 우리 사이트에 방문한 방문자들의 그 데이터이므로 신규 고객이나 가망 고객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전체 시장 트렌드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데이터는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들이 실시간 고객 변화를 다양한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기록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에 대해 보다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 이는 곧 이제 신규나 가망 고객까지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검색 데이터, 쇼핑 데이터, 그리고 AI 학습용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단순히 그냥 데이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가진 데이터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검색 데이터, 그리고 쇼핑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검색 데이터의 경우 보시면 클릭 영역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단어만 보면 무슨 기능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요. 우선 클릭 영역이라는 것은 유저들이 어떤 것을 검색했을 때 대체 왜 그걸 검색했는지 검색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혼수품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이후에 쇼핑 영역에서 냉장고를 가장 많이 클릭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대체로 혼수품을 검색하면 무언가를 구매하기 위함이고 이때 주로 냉장고를 많이 사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의도를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코어 커런스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어떤 사용자가 특정 검색어와 함께 많이 검색한 단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마케팅적으로 업셀링이나 크로스셀링이 가능한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자동차를 검색한 유저들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랑 자동차 보험을 같이 많이 검색했다라고 한다면, 자동차에 관심 있는 유저들에게 내비랑 보험 판매를 함께 권해보는 게 좀 더 좋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겠죠. 이 외에도 기기, 성별, 연령대, 지역 등 해당 내용을 검색하거나 쇼핑한 주체에 대한 실질적인 아주 디테일한 정보까지 함께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AI 학습용 데이터의 경우 어노테이션 이미지 데이터와 NLP 실험용 텍스트 데이터가 제공되는데요. 여기서 어노테이션 이미지의 경우 한글 라벨링이 된 이미지 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미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미지 분류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을 구현한다든지 아니면 이미지 안에서 필요한 요소만 추출해서 학습을 시킨 후 문제 해결을 위한 AI 기술을 구현하는 데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글로 라벨링된 데이터를 구하기 위해서는 따로 돈을 지불해서 데이터를 사거나 아니면 자체 데이터에 라벨링을 붙일 인력을 이제 별도로 채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이용하시면 이런 귀한 데이터까지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NLP 실험용 텍스트 데이터의 경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서 수집한 뉴스 기사 내용에서 어떤 개체명을 찾아 그 개체명과 관련된 위키피디아 페이지를 연결하는 엔터티 링킹 기술을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네이버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인지 단계부터 구매 의도까지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품 검색과 경쟁 상품, 각 상품 간의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에 유입되는 사용자들에 대한 다각도적인 분석, 그리고 상품 브랜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희 네이버 데이터의 가장 큰 경쟁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 데이터 활용 예시를 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각 산업군별로 예시를 세 가지 정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유통, 패션 업계에서 근무하는 패션 MD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SS 시즌 신규 의류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계절과 무관하게 꾸준히 좀 팔리는 상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네이버의 쇼핑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될 텐데요. 우선은 여성, 그리고 20대, 30대를 기준으로 분석 타겟 세그먼트를 추출하고 패션 의류에서 여성 의류 카테고리 중 구매 건수에 대한 시계열 분석을 통해 의류 카테고리 트렌드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과 같이 상품 군별로 그래프를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면 이제 가장 많이 구매한 상품으로는 원피스, 그리고 작은 차이로 바지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그래프가 많이 변경되지 않고 좀 꾸준히 팔리는 것으로는 뭐 바지도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복, 레깅스, 정장 세트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통산업에서 일하는 기획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소비자가 어떤 가전제품에 관심이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요. 또한 각 가전제품에 관심 있어 하는 소비자 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검색 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상반기, 21년도 상반기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가전제품과 관련된 다양한 용어를 딕셔너리에 미리 등록을 해두고 TF-IDF 분석을 통해 연도별로 어떤 가전제품들의 검색 비중이 높게 나왔는지 데이터를 뽑아보면 연도별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가전제품을 많이 검색한 세그먼트를 추출하고 해당 세그먼트에 속한 사람들이 검색한 일반 키워드를 뽑아보면 어떤 사람들이 가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 20년도 대비 21년도 상반기에는 냉장고와 관련된 검색이 많이 늘었고요. 반면에 뭐 가스레인지, 그다음에 오븐, 그리고 인덕션 이런 검색어는 이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을 많이 검색한 사람들은 동시에 이제 혼수, 신혼, 예식장 이런 단어들을 많이 검색한 것으로 보아서 예비 신혼부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를 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인사이트를 얻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해당 세그먼트들의 지역도 함께 확인을 해서, 그러면 어느 쪽 지사에서 이벤트를 하는 게 보다 효과적일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장해서 마케팅 기획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케팅 담당자의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같은 경우는 이제 백화점이고 경쟁사 대비 매출이 썩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원한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추가로 뭐 타사 대비 좀 긍정적인 요소가 어떤 게 있을지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역시나 검색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해당 회사 및 경쟁사 백화점명과 함께 검색된 키워드를 이제 추출을 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모니터링하고 싶은 긍정, 부정, 중립적 단어들을 딕셔너리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키워드 TF-IDF 산출을 해서 어떤 특정 검색어가 어떤 백화점과 많이 함께 검색이 되는지를 이렇게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맵 형태로 시각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요, 아, 우리 회사가 지금 좀 불친절하고 불편하고 그다음에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구나. 그럼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개선해야겠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반대로 또 이제 잘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더 큰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활용 용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신청 방법, 그리고 제공되는 인프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에 대해 들어가기 전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우선 맨 처음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 들어가시면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항목이 보이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상품 이용을 원하시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품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고 정말 필요하신 케이스일 경우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이따 뒤에서 보시겠지만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는 상당히 크고 많은 인프라 요소들을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번 생성을 하시면 인프라를 스케일아웃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 영업적으로 컨설팅을 한번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을 원하실 경우에는 사전에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 문의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이용을 원합니다라고 문의를 인입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이후 상품에 대해 좀 저희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고 정말 이용을 원한다라고 하실 경우 저희가 내부적으로 콘솔에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당연히 상품 이용 신청을 해주시고 데이터 박스를 생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데이터 박스를 생성할 때 그 내부에 들어갈 다양한 리소스 스펙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완료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데이터 박스가 생성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를 한번 생성하고 나면 스케일 아웃이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실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꼭 숙고를 하셔서 생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프라 생성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추가 모듈 같은 것들을 내부에서 설치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 이제 데이터 공급 신청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가 실제로 데이터 박스 내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좀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 데이터 공급 신청만 누르시면 이제 디폴트로 작년도 상반기 데이터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방대한 데이터를 원하실 경우 인사이트 옵션이라는 그 데이터 옵션을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인사이트 옵션은 조회 시점 기준으로 전전년도 1월부터 당해년도 전월 데이터까지 모두 제공해 드리는 데이터 옵션입니다. 다만 해당 옵션은 저희가 12개월 약정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도 해지가 어렵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내에서 제공되는 인프라 상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우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고 또 분석한 데이터를 저장할 공간인 나스 스토리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하드 클러스터 그리고 텐소플로우 서버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드 클러스터나 텐소플로우 서버 스토리지들은 중요한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함부로 접근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분석 인프라 접근할 때 이제 도와주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커넥트 서버, 그 다음에 SSL VPN이 되겠습니다. 커넥트 서버는 이제 분석 환경 접속을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넥트 서버에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SSL VPN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신청을 하고 나시면 그럼 모든 세팅이 다 끝난 걸까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구성은 다 끝났지만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설치하고 싶은 소프트웨어나 기타 환경을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로 구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데이터 공급 신청을 누르셔야 저희 네이버 데이터가 실제로 여러분들 인프라에 공급이 됩니다. 이 이유는요, 맨 처음 데이터 박스를 생성했을 때는 그 내부 인프라가 외부망과의 통신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데이터 공급 요청을 누르는 즉시 이제 그때부터는 외부망과의 통신이 모두 차단이 됩니다. 물론 외부망과 차단됐다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설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이따 뒤에서 배울 내용인데 뭐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인입하실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인입 기능을 이용하시면 패키지 설치 파일을 인입해서 직접 깔아서 쓰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뭐 특정 설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외부망 차단 이전에 미리 세팅하는 것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권장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뒷장에서부터 각 리소스에 대한 상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SL VPN부터 같이 보시겠습니다. SSL VPN은 사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재택근무 하시면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SSL VPN은 어떤 특정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이 SSL VPN을 통해서만 커넥트 서버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수 생성 상품이 되겠습니다. 설치부터 이제 동작까지의 전체 플로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뒤에서 상세 그림과 함께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성 방법은 간단한데요. 그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생성 시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SSL VPN 개수를 이제 지정해 주시면 자동으로 같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그럼 이 개수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좀 고민이 되신다면 1인당 1개씩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 SSL VPN 개수는 커넥트 서버 개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점만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SSL VPN이 생성되면 그 다음 단계는 SSL VPN 계정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즉, 여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아이디, 패스워드를 생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자가 SSL VPN 계정을 직접 만들어서 분석가에게 전달을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 분석가가 이제 서버 어카운트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상태다라고 하면 분석가가 직접 콘솔에서 계정을 생성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생성한 계정 정보를 입력하고 실제 VPN을 동작시킬 SSL VPN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 프로그램은 저희 홈페이지의 사용자 가이드 문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압축 해제하신 다음에 실행 파일만 시켜주시면 설치는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인을 하시기 전에 SSL VPN 클라이언트에서 접속할 서버를 이제 특정 주소로 변경을 하신 후 로그인을 하시면 SSL VPN 설치부터 접속까지 그 프로세스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때 로그인은 2차 인증을 거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먼저 입력해서 그 다음 단계, 요 보시면은 이제 OTP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SSL VPN 계정하실 때 입력하셨던 그 개인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OTP 번호가 하나 발송이 될 텐데요. 그 발송된 번호를 여기 창에다가 입력하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정상 접속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커넥트 서버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트 서버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 시스템인 이제 하둡이나 아니면 텐서플로우 서버에 접근하기 위한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서버입니다. 즉, 해당 인프라 접근은 반드시 이 커넥트 서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커넥트 서버는요,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즈 OS로 고정되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 안에는 분석 인프라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팸키가 함께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석 인프라에는 이제 미리 깔려있는 팸키 그리고 뿌띠 같은 툴을 활용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한 대의 커넥트 서버에서 최대 동시 접속은 2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윈도우즈 OS의 특징이라서 그런 것이고요. 이제 그 점을 고려하셔서 커넥트 서버를 최소 한 대부터 최대 5대까지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서버는 여러분들께서 하고자 하는 작업에 따라 스펙을 또 따로 지정해서 만드실 수 있는데요. 가장 가벼운 라이트부터 그 다음에 프리미엄까지 이 스펙을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커넥트 서버를 이제 여러 대 만든다라고 하시면은 각각 커넥트 서버를 다른 스펙으로 구성은 불가능하고요. 모두 동일한 여러분들이 선택한 동일한 스펙으로 생성이 된다라는 것도 함께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클라우드 하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데이터 박스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클라우드 하둡은 하둡 클러스터를 이제 완전 관리형으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한 대가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구성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엣지 노드가 있는데요. 이 엣지 노드는 외부 접속을 위한 게이트웨이 노드이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엣지 서버에 접근해서 하둡 시스템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마스터 노드는 흔히 관리자 노드라고도 부르는데요. 하둡 클러스터에 있는 이런 워커 노드들을 관장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마스터 노드는 총 2대가 고정으로 생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자 노드인 워커 노드는 마스터 노드의 명령에 따라 실제 작업을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 5대부터 최대 8대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노드들도 이제 커넥트 서버처럼 라이트, 스탠다드, 프리미엄 스펙 중 선택해서 생성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다른 역할을 하는 노드 그룹끼리는 서로 다른 스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엣지 노드는 라이트, 마스터 노드는 스탠다드 타입으로 생성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같은 역할을 하는 노드끼리는 아까 앞에서 보았던 커넥트 서버처럼 모두 하나의 공통된 스펙으로 생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보셨던 엣지 노드 위에는 다음과 같은 3가지 툴들이 함께 설치가 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암바리, 휴, 제플린인데요. 하둡 클러스터 관련하여 프로비저닝, 모니터링을 한다던가 하이브 작업을 할 때 아니면 뭐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자 할 때 이런 툴들을 이용하시면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엣지 노드 위에 올라가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속 정보는 엣지 노드의 IP 주소 그리고 그 뒤에 포트 번호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접속용 계정은 모두 동일하게 NCP입니다. 그럼 실제 어떻게 접속할 수 있을지 플로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SSL VPN을 통해 커넥트 서버에 먼저 접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커넥트 서버 보시면은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팸키가 하나 있습니다. 이 팸키를 커넥트 서버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뿌띠젠이라는 프로그램에 올려서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프라이빗 키가 만들어지면 해당 키를 가지고 뿌띠를 통해 엣지 노드에 접근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엣지 노드 IP 정보는 그 콘솔 화면으로 가셔서 확인이 가능하시고 접속 유저 이름은 SSH 유저라고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엣지 노드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은요, 서버에서 etc hosts라는 명령어를 쳐서 하둡 클러스터 내에 있는 노드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때 어떤 노드가 뭐 마스터인지 아니면 워커인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때는 각 서버명의 앞 글자를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로 시작하는 것이 엣지 노드고요. 그 다음에 M이 마스터, D가 워커 노드입니다. 그리고 다른 서버를 이동을 원하실 때는 이 엣지 노드 안에서 SSH 명령어를 통해 저 주소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떤 다른 서버로 이동을 했는데 또 다른 서버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exit 하셔가지고 다시 엣지 노드로 돌아오셔서 이제 다른 서버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텐서플로우 서버입니다. 텐서플로우 서버는 말 그대로 서버에 텐서플로우 라이브러리가 설치되어 있는 서버입니다. 보통 딥러닝 하실 때 거의 필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리소스 중 하나죠. 텐서플로우 서버는요, 이제 맨 처음에 생성하실 때 내가 뭐 CPU만 사용할 건지 아니면 GPU를 사용할 건지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하시고, 이때 GPU는 엔비디아 T사 그리고 V100 중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또 이 서버에는 기본적으로 블록 스토리지 2테라가 추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성능을 위해서 좀 자주 쓰시는 데이터는 나스 스토리지에서 해당 텐소플로우 서버의 블록 스토리지로 옮겨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 마운트 위치는 여기 보시는 현재 화면에 나오는 요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홈 디렉토리가
홈, NCP, 워크스페이스 이렇게 지정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요, 데이터를 반입하던지 아니면 반출을 신청하실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반입 반출용 디렉터리, 요것을 이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샘플 데이터 같은 것들은 기본 홈 디렉토리의 샘플 디렉토리에 존재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공급을 신청하시고 나면 신청하신 데이터는 홈 디렉터리 그 밑에 추가로 뭐 AI, 서치, 쇼핑 이런 식으로 디렉터리가 만들어지고 해당 내용에 저장되게 됩니다. 다만 이 공간은 이제 쓰기가 불가능한 읽기 전용이다라는 점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텐서플로우 서버 위에는 기본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해서 분석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피터 노트북은 커넥트 서버에 미리 깔려 있는 크롬 브라우저를 통해 18888 포트, 이게 원래 기본 디폴트 포트죠. 네, 그래서 이 포트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맨 처음 접근하실 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HTTPS가 아니라 HTTP로 접근해 주셔야 이제 정상적으로 주피터 노트북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텐서플로우 서버의 생성 가능 스펙과 이제 대수는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주 물어보실 만한 질문도 옆에 FAQ로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제 우선 저희가 제공하는 데이터 양이 워낙 크다 보니 집계는 되도록이면 휴 제플린, 그 다음에 뭐 하이브, CLI를 통해 수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데이터 공급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깔고서 이용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그 분석 결과를 반출하실 때 몇 가지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유의사항 페이지에서 좀 더 말씀드리긴 할 건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반출하실 수 있는 데이터는 분석 결과, 그러니까 분석이 끝난 그 결과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원본 데이터는 저희 네이버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본 데이터를 이제 반출하시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특정 개인을 재식별하는 행위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원본 데이터나 개인 식별 데이터가 나가고 있지 않은지 저희가 심사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나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공급 신청을 하시면 그 데이터는 나스 스토리지에 이제 저장이 되어서 공급이 될 텐데요. 여기서 좀 주의하실 점은 나스 스토리지가 읽기 전용 스토리지가 있고 쓰기 가능한 스토리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 반입 신청을 하셨을 때 그 들어온 데이터는 이제 읽기 전용 스토리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제로 그 데이터 박스를 만드실 때 같이 생성했던 나스 스토리지, 이제 그게 그 쓰기 전용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공간은 여러분들께서 반입 반출을 하실 때 이제 사용을 하시는 스토리지다. 그래서 용도별로 조금씩 권한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볼륨은 저희 하둡이랑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서버의 마운트에서 서로 공유하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파일 반입을 하거나 반출을 할 때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랑 연계해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 내에 포함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상품 신청 그리고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나스 FAQ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데이터를 그 파티션드 파케이 형식으로 이제 나스에 탑재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타입은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들 아실 텐데요. 이제 하둡에서 많이 사용하는 컬럼 기반의 데이터 포맷입니다. 데이터 사이즈를 줄이고 이제 I/O 발생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포맷인데 이제 사용하실 때 데이터 포맷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정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출이 불가능한 케이스로는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본 데이터 포함이 된 내용은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일 사이즈가 요만큼 초과한다든지 아니면 사용자 단위 데이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반출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반입 반출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은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콘솔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만 반출의 경우 이제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심사를 이제 먼저 진행을 하고 데이터 다운로드가 가능하신데요. 이 내용은 2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미리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1월이고요. 계획상 2월 중순 이후로는 선 반출 후 심사 프로세스로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웨비나에서 설명드릴 내용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데이터 박스를 사용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마지막 장표로 한번 넣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용 약관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조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찝어보자면은 법적 리스크가 있거나 사업상 충돌이 염려될 경우 저희 회사 정책에 따라서 상품 판매가 거절될 수 있다라는 점. 데이터 임의 반출은 이제 금지가 되어 있고요. 확인 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를 이용해서 네이버 클라우드의 동의 없이 고객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드신 그 분석 결과를 가지고서 그 데이터를 외부에다가 판매하는 행위들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법상으로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 제공되는 상품 구성은 중도의 변경이 될 수가 있고요. 데이터 혹은 반출물을 이용한 개인 재식별 행위는 절대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작업이 확인이 될 경우 계약 해지 그리고 손해배상이 청구가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다라는 점 반드시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이번 데이터 박스 1편, 이론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실제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실습을 랩을 통해서 해보는 거는 2편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2편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현재 보고 계신 웨비나는 지금 아래에 보이시는 에드위드, 유튜브, 네이버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